노자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놀라울 만큼 적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늙은 아이 혹은 늙은 스승. 이것은 한 인간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노자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그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이 문장은 무책임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자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기록밖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위대한 철학자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공자, 맹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이름은 곧 사상이 됩니다. 하지만 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상이 아니라 사라짐으로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인물이 동양 철학의 근원이 되었을까?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그의 철학은 설명될수록 더 흐려지는 것일까? 이 질문은 노자의 사상보다 먼저 노자의 인생을 따라가야만 답할 수 있습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주나라 말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는 형식만 남았고 법은 권력을 가리는 장식이 되었으며 말은 넘쳐났지만 진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외쳤고 더 옳은 말을 하려 애썼습니다.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말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던 시대. 이런 시대에 노자는 가장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개혁을 외치지도 않고 정의를 주장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쪽으로 물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나는 말을 줄인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말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주나라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록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왕의 명령, 전쟁의 이유, 법과 형벌, 백성을 위한 말들. 그는 말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처음엔 질서를 만들지만 곧 통제가 됩니다. 원칙은 곧 규칙이 되고 규칙은 곧 사람을 옥죄는 틀이 됩니다. 노자는 그 과정을 침묵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가르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세상을 고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선택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책임으로 보였고 도망으로 보였으며 패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이기려는 순간 우리는 같은 싸움의 규칙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는 누구도 진짜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노자는 기록에 남지 않기로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사상을 체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철학자가 되기를 거부한 철학자였습니다. 이것이 노자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훗날 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노자는 그저 기록 밖에 서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 누구보다 말을 믿지 않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살던 시대, 무너지는 주나라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왜 말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자의 침묵은 비겁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살았던 주나라 말기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던 세계였습니다. 주나라는 한때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드는 왕, 정교하게 짜인 예, 위계와 역할이 분명한 사회, 모든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유지된다고 믿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신하는 신하다답게, 왕은 왕답게, 질서는 말이 아니라 관계로 유지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질서가 조금씩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예는 남아 있었지만 의미는 사라졌고 규칙은 있었지만 존중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지켰지만 마음은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말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규칙을 강조하는 연설, 도덕을 외치는 문장, 백성을 위한다는 선언.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대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자는 이 현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주나라의 기록을 관리하는 자리에서 매일같이 이런 문장들을 접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늘의 뜻에 따라.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그 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았습니다. 말은 처음엔 명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명분은 곧 면죄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너무 쉽게 주어집니다. 노자는 이 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질서를 지키겠다는 말로 사람이 다치고 도덕을 바로 세운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제거됩니다. 말은 여전히 옳았지만 그 결과는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노자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이 옳다는 것과 그 말이 옳게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주나라 말기의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기 위해 말했고, 정당화하기 위해 말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덕을 사용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잇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자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공자는 이 붕괴를 보며 질서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로 돌아가야 한다.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사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의 의도는 분명 선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그 선함 속에서 또 다른 위험을 봅니다. 질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는 종종 질서를 강요하게 됩니다. 옳음을 가르치겠다는 마음은 쉽게 다름을 억압하게 됩니다. 노자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는 묻습니다. 정말 더 많은 말이 이 혼란을 멈출 수 있을까? 노자는 혼란의 원인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질서를 잃어서가 아니라 질서를 지나치게 붙잡으려 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흐르던 것이 굳어버렸고 자연스럽던 것이 규칙이 되었으며 살아있던 관계가 형식으로 변했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지나치면 반대로 간다. 그래서 그는 질서를 다시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서를 붙잡고 있는 손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억지로 떠받치려 할수록 붕괴는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세상은 더 강한 개입으로 구해지지 않는다. 더 많은 규칙으로 안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입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일 때 비로소 다시 숨을 쉰다. 하지만 이 생각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위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질서를 포기하는 태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미 이 세계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계속 이 중심에 남아 말의 세계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계를 떠나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다음 챕터에서 노자는 그 선택을 실행합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부 도서관의 사내로서 말과 기록의 세계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침묵은 더 깊어집니다. 노자는 말을 멀리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머물던 곳은 말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주나라의 도서관, 왕의 기록과 역사의 문서, 법과 형벌, 제례의 규칙, 전쟁의 명분과 승리의 서술까지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어졌던 모든 문장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노자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의 성지처럼 보였지만 노자의 눈에 그곳은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검 대신 문장이 있었고 피 대신 명분이 흘렀습니다. 한 줄의 기록이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한 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노자는 그 모든 문장을 읽고 정리하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번 보았습니다. 기록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권력의 방향을 따른다는 것을. 같은 사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진실이 됩니다. 패배는 전략적 후퇴가 되고 학살은 질서 회복이 됩니다. 노자는 그 과정을 하루하루 지켜보았습니다. 도서관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할 문장을 찾았고 장군들은 전쟁을 합리화할 기록을 원했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 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곧 현실을 대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 고통보다 문장 속 질서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문장을 위해 희생됩니다. 노자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말은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아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개혁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했습니다. 노자가 택한 방식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록을 파기하지 않았고 문장을 고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더 적게 말했습니다. 도서관의 사내는 점점 침묵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관리, 튀지 않는 인물,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 하지만 노자는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은 진실을 담을 수 없다. 이 결론은 철학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얻은 체험이었습니다. 노자는 진실이 말로 전달되는 순간 이미 왜곡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말하지 않는 자는 늘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중립을 가장한 방관처럼 보입니다. 노자 역시 그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세상의 모든 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에 대한 불신의 선언이었습니다. 노자는
점점 이 공간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자리에 머무를수록 자신이 믿지 않는 세계를 지탱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 침묵의 관직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이 세계에서 물러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그림자 속에 한 인물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혼란을 보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 세상을 말로 바로잡으려 했던 철학자, 공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두 인물이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살며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자가 왜 끝내 가르치지 않는 길을 선택했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에 그 혼란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 그 혼란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대, 같은 붕괴를 보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공자입니다. 공자 역시 주나라 말기의 혼란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무너진 예, 형식만 남은 도덕, 각자 도생의 사회. 그는 이 붕괴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움직였습니다. 말했고, 가르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공자는 질서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옛 성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 세상은 다시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도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희망적이었습니다. 노자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공자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권력을 위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세상을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 진심 속에서 또 하나의 위험을 봅니다. 공자의 말은 너무 정확했고 너무 분명했으며 너무 바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행위는 언제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옳음과 그름, 바름과 어긋남, 그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밀려납니다. 노자는 그 장면을 이미 도서관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노자는 공자에게서 자신이 가지 않기로 한 길을 보았습니다. 말로 세상을 바로잡는 길, 그 길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곧 강요가 됩니다. 공자는 질서를 회복하려 했지만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 말은 점점 칼날을 가집니다. 노자는 그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공자와 거리를 둡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노자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공자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자는 세상을 더 망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차이였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바꾸겠다는 의지는 언젠가 사람을 억누르게 된다. 좋은 의도는 종종 가장 단단한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지 않기로 합니다.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하지 않으며 사람을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려 했습니다. 이 선택은 외로웠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제자를 가질 수 있지만 가르치지 않는 자는 혼자가 됩니다. 공자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렸지만 노자는 제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들 수 없었습니다. 노자는 자신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그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그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노자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심에서 벗어나기로,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세계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기로.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노자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노자는 이 결심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주나라의 중심을 떠나 완전히 길 위의 사람이 됩니다. 노자의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서 떠난 것도 아니고 좌절해서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자의 떠남은 아주 오래전부터 천천히 준비되어 온 조용한 이탈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국의 중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도덕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사람을 옥죄는지, 그리고 그는 이 세계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더 강하게 말하거나, 더 높이 올라가거나, 더 큰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중심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에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그 역할을 거부합니다. 주나라의 중심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궁궐은 건재했고 의식은 반복되었으며 관직 체계도 형식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질서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반복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보다 자기 이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노자는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이곳에 남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으므로 거짓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제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침묵이 저항이 되려면 그 침묵은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기로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관직을 버리고 중심을 버리고 이름이 불리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 노자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기록에는 그가 언제 어떻게 관직을 떠났는지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노자는 자신의 이탈마저 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남조차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세상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회의는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했습니다. 노자 한 사람의 부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한 시대의 중심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이제 길 위의 사람이 됩니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보다 어디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 위에서 노자는 이상한 자유를 느낍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설득하지 않아도 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는 비로소 자신의 숨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노자의 사상은 문장이 아니라 걸음의 리듬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빠르지 않게, 앞서지 않게, 누군가를 끌고 가지 않게 그는 흐르는 것과 보조를 맞추는 법을 몸으로 익혀갑니다. 노자는 이제
사상가라기보다 관찰자가 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자연을 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세워진 질서와 달리 자연에는 명령도 없고 규칙도 없지만 어김없이 흐릅니다. 노자는 그 흐름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떠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자는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한 번 더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향한 길 끝에는 관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문에서 노자는 붙잡히게 됩니다. 떠나려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을 요구받는 순간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전설적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자는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고 권력의 언어에서 멀어지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남기지 않는 것,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아무 가르침도 전하지 않고 아무 흔적도 없이 흐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노자가 향하던 길 끝에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 반드시 지나야 하는 장소, 떠나는 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그곳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관문직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고 철학을 논하는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보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노자를 붙잡은 사람은 가장 힘없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관문지기는 노자를 알아봅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으며 세상을 등진 듯한 태도. 그는 직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관문지기는 노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냥 떠나려는 겁니까? 이 질문에는 비난도 없고 명령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던진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노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문지기는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당신이 본 것을 남겨주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평생 말이 어떻게 오염되는지를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어떻게 오해될지, 어떻게 이용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문지기의 요청은 권력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고 싶다는 태도도 따르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본 세계를 알고 싶다는 한 개인의 요청이었습니다. 노자는 이 요청 앞에서 멈춥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말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말을 쓰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명령이 아닌 요청, 설교가 아닌 기록, 강요가 아닌 흔적. 이 조건이라면 말은 완전히 오염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결정합니다. 단 한 번, 단 한 권, 설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기겠다고. 그가 쓰기 시작한 글은 매우 짧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았고 체계적이지도 않았으며 논증도 없었습니다. 문장들은 날카롭지만 완결되지 않았고 명확하지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읽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듯 노자는 자신의 말을 책임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교과서가 아니라 거울에 가까웠습니다. 읽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문장, 해답을 주는 글이 아니라 질문을 되돌려주는 글. 이렇게 해서 도덕경이 탄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지려던 사람이 유일하게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책이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읽히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노자는 글을 마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설도 없었고 주석도 없었으며
제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건네고 그대로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떠났고 세상에는 짧은 문장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곧 사람들 손에서 다르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짧은 문장들이 어떻게 칼이 되고 도구가 되고 오해가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노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노자가 남긴 글은 처음부터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도 없고 순서도 없으며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는 의지도 담기지 않은 짧은 문장들의 묶음이었습니다. 노자는 그 글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놓아두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글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들을 읽기 시작했고 해석하기 시작했으며 곧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은 기억하기 쉬웠고 모호한 문장은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하기 쉬웠습니다. 도덕경의 문장들은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강하다. 다스리지 않음으로 다스린다. 이 문장들은 설명되지 않았기에 더 강하게 꽂혔습니다. 문제는 설명되지 않은 문장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이 문장을 자기 위안으로 읽었고 어떤 이는 세상을 내려놓는 지혜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문장을 통치의 기술로 읽기 시작합니다. 다스리지 않음으로 다스린다. 이 문장은 조심스럽게 읽으면 개입을 줄이라는 경고이지만 다르게 읽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명분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가장 강력한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문장이 권력의 입에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꼈고 설명을 거부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주인을 떠난 순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도덕경은 점점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문장에 번호를 붙이고 장으로 나누고 주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흐르던 것이 고정되고 열려있던 것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짧은 문장은 이제 긴 칼이 됩니다. 칼은 의도가 없어도 베일 수 있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노자의 말은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쓰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자의 말을 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무의라고 포장했습니다. 노자가 말한 비움은 자기 성찰이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바꿉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자의 말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문장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도를 아는가? 누가 더 무위에 가까운가? 노자가 가장 경계하던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말은 반드시 권력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노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라는 존재의 숙명에 가깝습니다. 노자는 이 상황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경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를 돌아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 문장은 해설이 아니라 보험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험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마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설명하지 말라는 문장이 가장 많이 설명됩니다. 노자의 말은 이제 그의 손을 가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노자의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길, 다른 하나는 권력과 제도 속에서 도구로 작동하는 길.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갈림길 중 하나를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노자의 말이 어떻게 무의라는 이름으로 오해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오해가 이토록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가장 많이 오해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의. 이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이상한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라. 노자는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요? 노자는 게으름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책임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의는 이토록 쉽게 무책임의 변명이 되었을까요? 이 오해는 우연이 아닙니다. 노자의 말은 늘 짧았고 늘 설명되지 않았으며 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려있는 문장을 자기에게 편한 방향으로 닫아버리는데 익숙합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연을 관찰합니다. 자연은 계획하지 않지만 게으르지 않습니다. 강은 힘을 주지 않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라기 위해 회의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자연은 목적을 설정하지 않지만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지나치게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억지로 끌고 갑니다. 무의란 이 억지를 멈추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위험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로 쉽게 변질됩니다. 특히 책임을 지기 싫은 사람에게 이 말은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노자는 이 오해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를 단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의는 늘 무불이 무부에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되지 않는 일은 없다. 이 문장은 게으름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의 방식입니다. 억지 개입을 줄이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문제는 이 방식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성과가 바로 보이지만 무의의 행동은 성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노자는 성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순간 행동은 이미 왜곡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룬 것을 자기 공으로 삼지 말라. 이 문장은 권력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권력은 늘 성과를 요구하고 성과를 이름 붙이며 성과를 소유하려 합니다. 무의는 이 논리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무의는 개인에게는 해방이 될 수 있지만 권력에게는 불편한 사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편함 때문에 권력은 무의를 자기 입맛에 맞게 다시 해석합니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을 방임한다로 바꾸고 흐름을 따른다는 말을 책임지지 않는다로 바꿉니다. 이 순간 노자의 무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태도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억누르고 자기 판단을 의심하며 자기 개입을 최소화하는 삶. 하지만 세상은 이 엄격함을 버리고 가장 쉬운 해석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무의는 노자의 사상 중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 가장 적게 실천된 개념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의를 말하지만 무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노자의 사상은 다시 한번 위험한 변곡점을 맞습니다. 무의가
개인의 태도에서 통치의 기술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자의 말이 권력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노자가 가장 경계했던 장면, 권력이 돌을 훔치는 순간입니다. 노자의 말은 권력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통치 매뉴얼을 쓴 적도 없고 왕에게 조언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자의 말은 권력에게 가장 매력적인 언어가 됩니다. 권력은 항상 정당성을 필요로 합니다. 강제만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늘 자신을 설명해 줄 언어를 찾습니다. 질서를 말해 줄 언어, 백성을 위한다는 언어, 폭력을 감싸줄 언어, 그리고 노자의 말은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스리지 않음으로 다스린다. 이 문장은 권력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문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결과가 나쁘면 흐름을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한 다스리지 않음은 개입을 줄이라는 경고였지만 권력은 그 말을 책임 회피의 기술로 바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자연의 탓으로 돌리는 방식. 노자의 말은 이제 권력의 방패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자의 철학은 삶의 태도에서 통치의 기술로 이동합니다. 개인의 자기 절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권력의 계산이 들어옵니다. 권력은 노자의 말을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부드러움, 겸손, 낮아짐. 이 단어들은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겸손한 통치자라는 말은 사실 통제하지 않는 통치자가 아니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통치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노자의 말은 이렇게 은폐의 언어로 변합니다. 노자가 경계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쉽게 도구가 됩니다. 권력은 말을 빼앗는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권위뿐입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해석은 봉인됩니다. 이 순간 노자의 말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잠재웁니다. 저항하지 말라. 흐름에 맡겨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노자의 문장이 이렇게 읽히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닙니다. 노자의 사상은 본래 권력을 의심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지나친 개입, 지나친 규율, 지나친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하지만 권력은 이 불신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습니다. 권력이 노자의 말을 사용하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문장을 가져오되 맥락은 버립니다. 경고는 제거하고 편리한 부분만 남깁니다. 노자의 철학은 이렇게 절반만 살아남은 사상이 됩니다. 이제 노자의 말은 왕의 입에서 나오고 제도의 이름으로 불리며 백성에게 조용히 강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자의 이름은 점점 커지지만 그의 의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노자의 패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노자의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위험한 말은 언제나 권력에 의해 먼저 채택됩니다. 노자는 이미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제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나 세상을 떠돕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자가 사라진 이후 그가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라진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노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을 떠났고 관문을 지나 다시는 기록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합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기록도 없으며 제자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여기서부터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라진 인물을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공백은 반드시 이야기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사라짐은 너무 완벽했기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상상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둔자가 되었다고도 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고도 하며 심지어 서쪽으로 떠나 다른 문명을 깨우쳤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고 점점 신비로워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라진 사람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 자기 이야기를 붙일 수 있는 대상, 노자의 사상은 이미 권력의 손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종교의 손으로 옮겨갑니다. 노자는 점점 인간이 아니라 존재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도를 체현한 인물, 자연과 하나가 된 자, 신적인 존재로 격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자의 인간적 선택은 사라집니다. 고뇌, 침묵, 망설임, 이 모든 것은 신화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 노자는 이미 깨달은 채로 세상에 왔다. 이 문장은 노자를 높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자를 우리와 분리시키는 말입니다. 노자는 더 이상 고민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되고 처음부터 옳았던 자가 됩니다. 이 순간 노자의 철학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철학을 존경은 할 수 있지만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신화가 된 사상은 언제나 실천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말은 이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은 노자의 의도와 정반대입니다. 노자는 사람들에게 자연처럼 살라고 말했지 자신을 신처럼 보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사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설은 계속 자라납니다. 노자는 산속의 현자이자 하늘의 뜻을 아는 자, 도를 몸으로 구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노자의 사상은 두 번째로 변형됩니다. 권력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현실을 통제하는 언어가 되었고 신화가 되었을 때는 현실에서 멀어지는 언어가 됩니다. 둘 다 노자가 원한 모습은 아닙니다. 노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의심했고 개입을 경계했으며 세상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떠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화 속의 노자는 그저 완벽한 상징일 뿐입니다. 이제 노자의 사상은 더 이상 노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라졌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욕망에 맞게 계속 변형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변형 중 하나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노자의 씨앗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난 인물, 노자의 사상을 교리가 아니라 숨결로 풀어낸 사람입니다. 노자의 말은 짧았고 차가웠으며 날카로웠습니다. 그 문장들은 마치 칼처럼 정확했지만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권력에 의해 도구가 되었고 신화에 의해 멀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노자의 사상은 굳어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한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노자의 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설서를 쓰지 않았고 교리를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었고 비틀었고 꿈을 꿨으며 비유를 던졌습니다. 노자가 말하지 않으므로 거리를 두었다면 장자는 말하되 붙잡히지 않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는 말을 사용했지만 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이상합니다. 나비가 되고 물고기가 하늘을 날며 죽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혼란스럽고 두 번째 듣는 사람은 웃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의미를 잡으려던 손이 스스로 풀어집니다. 이것이 장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노자의 도를 이해하게 하지 않고 느끼게 하는 방식. 노자가 침묵으로 가르쳤다면 장자는 유머로 가르쳤습니다. 장자는 권력을 비웃습니다. 왕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고 출세의 제안을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망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노자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습니다. 노자는 떠남으로 도를 지켰고 장자는 넷으로 도를 지켰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이었지만 표현은 정반대였습니다. 장자의 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조차 하나의 변형일 뿐이고 손해와 실패도 잠시 바뀐 자리일 뿐입니다. 이 사상은 설명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숨처럼 스며들어야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사상은 교단이 되지 않았고 제도가 되지 않았으며 통치술로 쓰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웃음은 권력이 가장 다루기 힘든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노자의 사상은 잠시 자유를 되찾습니다. 돈은 다시 사람의 삶 가까이로 내려옵니다. 책 속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웃음 속에서, 일상의 균열 속에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다시 돌을 붙잡으려 합니다. 잡히지 않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자유로운 도는 점점 불편한 사상이 됩니다. 제도는 정리되지 않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는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노자의 사상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섭니다. 숨으로 남을 것인가, 규칙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역사는 늘 그렇듯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도가 어떻게 다시 규칙과 교리가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살아있던 흐름이 어떻게 굳어버렸는지 그 과정을 따라갑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잡히지 않고 예측되지 않으며 같은 모습을 두 번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노자의 도 역시 그랬습니다. 노자의 도는 흐름이었고 태도였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장자를 통해 그 도는 잠시 숨을 쉬었고 웃으며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문제로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도이고 어디부터가 아닌 겁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이해를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붙잡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붙잡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항상 변하고 변하는 것은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를 형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도는 정리됩니다. 문장이 분류되고 해석이 표준화되며 옳은 해석과 그릇된 해석이 나뉩니다. 살아있던 도는 이제 올바른 이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상황입니다. 노자의 도는 언제나 상황 속에서 움직였지만 규칙이 된 도는 상황을 무시합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기를 원하고 항상 같은 답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돈은 삶을 돕는 기준이 아니라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누가 도에 가깝고 누가 도에서 멀어졌는지 노자가 가장 경계하던 구분의 질서가 다시 태어납니다. 노자는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늘 위와 아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칙이 된 도는 반드시 위치를 요구합니다. 해석하는 자와 따라야 하는 자, 도는 이제 살아있는 질문이 아니라 외워야 할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답이 되는 순간 도는 더 이상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를 말하면서도 도를 살지 않습니다. 문장을 암기하고 해석을 반복하지만 자기 삶에서는 여전히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도는 입에 남아있고 삶에서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으므로 도를 지키려 했지만 사람들은 말을 늘려 도를 관리하려 했습니다. 노자의 침묵은 규칙의 소음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규칙이 된 도는 안정감을 줍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안도감. 그러나 그 안정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는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규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대신 삶의 탄력을 함께 제거합니다. 노자의 도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아주 합리적이며 아주 교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극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 장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경의 첫 문장을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도를 돌아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 문장은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자의 도는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요? 침묵도 사라짐도 결국 붙잡히고 굳어졌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조용한 방식으로 답을 합니다. 노자의 사상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작동하는 단 하나의 유산을 정리합니다. 노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도, 제자도, 설명도, 완성된 체계도. 그는 말을 줄였고 중심에서 물러났으며 마침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노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오해되었고 도구가 되었으며 신화가 되었고 규칙으로 굳어졌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해도 말은 남았고 떠나도 세상은 그를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자의 삶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자를 따라온 이유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노자는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노자는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설득에서 이기고 역사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싸움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한 발 물러난다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노자의 도는 지금도 완성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자는 이런 태도를 남깁니다.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 것,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 것, 성과를 소유하려 하지 말 것, 흐름을 적으로 만들지 말 것.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자기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노자의 도는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위가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철학은 지금도 불편합니다. 붙잡을 수 없고 외울 수 없으며 자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노자의 사상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통제하려 할 때 노자의 말은 조용히 경고합니다. 그만 쥐어라.
우리가 성과에 집착할 때 노자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의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로 자신을 혹사시킬 때 노자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물러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자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언제나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늘 곁에 있습니다. 노자는 끝내 자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여백으로 남았습니다. 사라지려 했기에 완전히 소유되지 않았고 말하지 않으려 했기에 끝내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남긴 유일한 성공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